2026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쿼터 경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일 것입니다. 상대적인 강자가 상대적인 약자를 공격하면서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 이만큼 해라 라는 것이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약탈 경제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만납니다. 러시아와 만납니다. 지구본이 깨지고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버리는 거예요. 실리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새로운 분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슬아슬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많이 지나쳐 보내셨을 겁니다. 중동 전쟁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 점령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네팔에서도 내부 분쟁이 있고 러우 전쟁 안 끝났고요. 총격전 일어나고 드론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쟁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가져다 주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기업들이 마음 놓고 설비 투자하고 마음 놓고 신시장 진출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내다져지는 겁니다. 또 공급망도 완전히 단절돼서 기존의 공급망, 글로벌 밸류 체인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투기 하나에 2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이 공장에 다녀왔는데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20만 가지의 부품을 조달받는 데만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경학적 분절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되돌려보면 늘상 우리는 전쟁과 함께 했었던 겁니다. 물론 1980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것이고 22년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다시 전쟁이 시작됐는데 2022년부터 시작해서 25년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부터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 전쟁 멈추겠다 했지만 역시 전쟁 못 멈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는 전쟁과 함께 하고 있는 일상인 것이다. 시간적으로 좀 나열해 보면 2000년대 25년이 지나요. 1쿼터가 지나요. 그리고 2026년 새로운 쿼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2025년 경제와 그리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쿼터 경제는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경제고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경제적 현상을 세계화가 멈추고 세계화라 한다면 세계 지구본을 200개의 나라의 퍼즐로 조합을 이루었다면 근데 이 퍼즐이 깨지면서 깨진다, 파편화된다 혹은 분절화된다. 그걸 영어로 fragmentation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멈추고 프래그멘테이션이 전개된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이 파편화, 분절화가 일어나느냐? 지경학적 관점이다. 과거는 어쩌면 경제적인 요인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일어났었다면 이제 지정학적인 그리고 더하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합집산하고 퍼즐이 깨지고 새로운 퍼즐을 맞춰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무역을 통해 경제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 GDP 대비 세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국면이에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후로 지내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자국 경제를 또 우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다소 멈춰지는 모습이 전개되다가 코로나19를 만났고 러우 전쟁을 만났고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지경학적 분절화가 굉장히 강하게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지경학적 분절화, 전쟁과 함께하는 일상, 이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쉽게 말하면 관세전쟁 아니겠습니까? 25년 내내 계속 우리 머릿속에 드리워져 있는 경제 이슈가 다 관세전쟁 아닙니까?
사실 자본시장을 표현해봐도 여러분 명확합니다. 25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넬 들고 상호관세 이렇게 부과하겠다라고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날부터 4월 9일 상호관세가 발효될 것이다. 그때까지 4월 3일에서 4월 9일까지가 세계 모든 국가의 자본시장이 급락하던 구간이에요. 코스피의 저점도 그 구간이고 미국 S&P, 다우존스, 니케이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주식시장이 저점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들여다볼 때 이제 지정학적 잣대를 빼고는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관세율 깎아줄게 미국에 투자해라. 관세율 깎아줄게 미국 LNG 사줘. 관세율 내려줄게 미국 보잉기 사줘.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유무역 체제를 살았어요. 글로벌 자본주의 체계 안에 살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류 컨텐츠가 왜 세계에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호무역 조치 때문이에요? 무역 장벽 때문이에요? 보조금 지급해서 그래요? 우리 한류 컨텐츠 서비스의 경쟁력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다른 나라에 많이 판매되고 있나요?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디자인 경쟁력 이런 경쟁력인 거예요. 자유무역인 거예요. 자유경쟁 체제인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근간인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를 주장하고 있어요? 결과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 미국은 만성 무역적자국이냐? 무역적자를 만든 그 나라들 누구야? 너네들 관세 내. 인위적으로 수출입을 균형을 맞추겠다. 인위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약탈 경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식민지 시대 상대적인 강자가 상대적인 약자를 공격하면서 주권 뺏고 노동력 뺏고 자원 강탈하고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FTA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예요. FTA를 쉽게 말하면 서로 간에는 관세 없이 수출하자 이겁니다. 근데 그 법적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잖아요. 그걸 얘기도 못 꺼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 약탈하고 있잖아요. 관세율 없던 관세율을 끌어올린 다음에 관세율 깎으려면 더 투자해. 이런 요구가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세계 GDP의 경로, 세계 경제 성장 경로가 종전에는 이 녹색 선처럼 이어졌었는데 이제 25년 6월 들어서 이 성장 경로가 아니라 다운 리비전, 하향 조정된 경로.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교역이 단절되고 그리고 교역이 단절되면 세계 많은 기업들은 공장 가동이 줄겠죠. 생산이 줄고 신규 투자가 줄고 이런 것들이 경제를 하방 압력을 주는 소위 전쟁과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결부된 지경학적 분절화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는 대략 한 2023년 정도부터 세계 많은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지정학자가 지정학을 얘기하고 경제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경제학자가 지정학을 몰랐어요. 경제학적으로만 판단했어요. 저처럼 이코노미스트들은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경제는 지정학적 잣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 이만큼 해라, 조선소 미국에 줘라 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정학적인 요소가 오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6년 경제를 들여다보실 때 지정학적인 관점과 경제학적인 관점을 같이 믹스해서 경제적인 이런 현상과 그것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지경학적 분절화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절화가 전개되면 산업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말 이 전쟁이 일상이 되는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 대비 2%에서 5%로 증액하기로 약속한 거죠. 물론 그 약속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끌어올리는 여정인 것이다. 그러나 그 여정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유로피언 국가들이 지금 경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프랑스 지금 IMF 구제금융 신청해야 되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영국 경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독일 경제요 3년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국방비를 끌어올리려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까요? 통상적으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끌어올리겠습니다. 라는 로드맵을 짜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나토에. 그럼 제출하면 그걸 이행하는 과정인데 언제까지 지켜질까요? 정말 2035년까지 다 지킬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이 찾아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2년 정도는 방위비, 국방비를 끌어올리는 국면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례로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 예산을 8.2%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되는데 국방비 지출은 8.2% 증액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국방비를 올려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나토 회원국 또 미국 우방국들이 국방비를 올려잡으면 적대 국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같이 국방비를 올려잡겠죠. 국방비를 끌어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계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기간이 2035년까지 차츰차츰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경학적 분절화가 거세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이고 대만 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그런 국면일 때 국방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용인되는 사안이죠. 이렇게 전쟁과 트럼프발 자국 우선주의적 행보 이런 것들이 지경학적 분절화를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대미 수출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철강, 알루미늄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디다 수출을 해야만 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수출을 늘립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약되니까 유로존, 아시아 그 밖에 다른 나라를 중심으로 수출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 물가는 자극하지만 나머지 대세계 국가의 물가는 하방 압력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과잉 공급이 아니라 과소 공급이에요.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과잉 공급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죠.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 현상이 짙어졌고 우리나라 최근 발표된 물가 상승률도 1.7%예요. 목표하는 2%를 밑돌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물가에 대한 쇼크가 우려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경기가 그토록 하방 압력을 받고 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 속에서 나름 중국도 살아남자 인도와 만납니다. 중국과 인도는 어떤 사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앙숙이라고 일컬어지죠. 원래 영토를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통상 사이가 좋지 않아요. 중국과 몽골도 사이가 안 좋고 뭐 여러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영토가 갈라지면서 다른 국가가 됐다는 것은 사이가 안 좋아진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인도가 만납니다. 러시아와 만납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 가하고 러시아산 원유 사지 말라고 그토록 경고했는데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다 사줍니다. 러시아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중국 가서 채권을 발행해요. 중국이 러시아 채권 사줘요. 미국 채권은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나라들과.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이념은 버리는 거예요. 이념으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실리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새로운 분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본이 깨지고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화를 4번이나 했단 말이죠. 근데 모디 총리가 전화 안 받았잖아요. 전화 왜 안 받았을까요? 물론 관세 장벽이 엄청난 충격일 것이긴 하나 인도 입장에서는 사실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국이에요.
특히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나눴을 때 상품 수지는 엄청난 적자국이에요. 근데 인도 경제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해요? 나름 내수 경제가 탄탄해요.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작년, 재작년, 올해 내내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서 그 성장 기반이 반드시 미국일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합집산하는 거야. 살 길을 찾는 거야. 가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아니, 소위 신흥국끼리 뭉치면 뭐 하냐. 소비시장은 미국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국 인구 얼마입니까? 3억 5천만이에요. 인도 인구, 중국 인구. 이들 합하면 그 인구의 소위 10% 상위 고소득층 10%만 분리해도 미국 인구 수준이에요. 근데 상위 30%라고 해보세요. 중국이라고 또 인도라고 시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광의의 유럽, 소위 유로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의의 유러피언 국가들을 쭉 나열해보면 인구가 4억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GDP에서 26%가 미국이지만 사실 어찌 달리 생각해보면 74%는 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이합집산하고 브릭스 국가들끼리 뭉치고 이렇게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는, 기존은 블록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본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블록이 깨져버리고 파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어떤 숙제가 던져질까요? 한번 그래프 보십시오. 이 그래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평축은 장기 경제 성장률이에요. 1945년 이래로의 장기 성장률. 그리고 수직축은 수출 성장률이에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맨 우상단에 누가 있어요? 한국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장 고성장한 나라예요. 한강의 기적을 일군 나라예요. 근데 그 성장 공식이 뭐에 있었어요? 수출에 있었단 말이에요. 수출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경학적 분절화는 다른 공식이 필요하다. 제가 수출을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념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같이 하는 나라들만 편중되게 수출했던 그런 구조. 미중에 거의 40% 수출을 의존했던 그런 구조에서 이제 탈피해서 세계 주요국들을 고루 수출 시장을 찾아 나가고 또 신시장을 개척하고 더군다나 이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될까요? 바로 자원이죠.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으로서의 다른 파트너 국가도 필요하지만 하나의 자원도 없어요. 자원 다 중국이나 그 밖의 나라에서 수입해야 돼요.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었던 중국이 꺼내온 카드가 히토류 카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카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소 공급 차단만으로도 이 나라가 그렇게 흔들렸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경학적 분절화 파편화되는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외교적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념적인 틀에 서서 이 외교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2026년 전혀 달라지는 이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에 걸맞게 대응책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enuous resilience. 경제가 지금 25년 상반기보다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앞에 tenuous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 그림처럼 이 tenuous는 줄이 끊어질까 말까 하는, 이 줄이 팽팽하게 이어져서 그래도 경제가 버티고 회복될 수는 있으나 어떤 지정학적 변수로 한순간에 이 줄이 끊어지면 회복되는 그것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임을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고성장했었어요. 3.7%의 성장률을 유지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 경제는 완전히 저성장 고착화돼 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표현이 경제 위기와 저성장은 다르다.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만났다. 그리고는 우리는 저성장 국면으로 내몰렸다. 우리 경제가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근 5, 6년 동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서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지배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불안, 이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OECD도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불확실성과 싸워야 된다.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세계 경제는 4번의 경제 위기를 만났었어요. 지금 경제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그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한 거고 어쩌면 경제 위기보다 더 험악한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달라진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여러분 가게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 온 것이다 강조하겠습니다.